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고통의 이해 마지막 수업에 대한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죠. 오늘 고통 깨기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어떻게 고통을 우리가 극복 아니면 극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극복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어색하게 느껴졌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극복 신화에 많이 매몰되어 있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극복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라는 어떤 투쟁적인 의지로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요, 인간이 물론 극복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근거 원인을 찾아서 그걸 제거해주는 그런 의학적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또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그것을 의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아낸다고 저는 표현했었어요. 그래서 고통 극복하기보다는 알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알아낸다 그랬죠. 이게 이성복 시인이 한 표현이지만요. 그것이 훨씬 더 적절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Q&A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쟁과 협동은 상보적인 것이라는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경쟁과 협동이 그렇죠. 반대말이죠, 우리. 반대말인데 그것이 상보적이라고 그러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의 정서인데 그것이 어떻게 서로 도와주는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 뭐라고 그러냐면 진정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협동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만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발휘되기 어렵다라고 이제 전제를 한 거죠. 이 학생은 상당 부분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긴 하죠. 그러니까 근데 진정성이라고 저는 이제 그걸 진정성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공감의 동심원을 제가 언젠가 설명했을 거예요. 나랑 혈연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 또는 뭐 혈연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경험을 많은 경험을 인생의 경험을 공유한 그런 사람들과는 훨씬 더 공감을 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진정성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친소 관계에 따른 자연스러운 그런 그 차이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하고는 진정성 있는 공감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형식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좀 생각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경쟁과 협동의 상부성을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경쟁을 하기도 하지만 또 서로 돕기도 한다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경쟁은 뭐 기본적인 디폴트일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생명체가 경쟁을 하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요. 또 더 많은 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건데 그렇지만 또 동시에 협동이라는 것도 우리가 타고난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에서도 협동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견됐고요. 또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모든 삶이 경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개인이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한참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생물학적으로 또는 뭐 심리학적으로 인지과학적으로 그런 주장이 더 이상 막히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과 협동은 상부적일 수 있다. 나는 경쟁하지만 또 협동한다.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하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이잖아요. 우리가 경쟁 관계지만 또 동시에 또 우리 협동도 하잖아요. 그죠? 같이 서로 도와주면서 가르쳐주면서 공부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더 우리 현실을 설명하기가 좋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뭐 모든 개인이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 그 진화생물학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그런 증거들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 모델도 뭐 개발이 되고 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요. 사회적 고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회적 고통을 회피하는 경향이 큰 것 같은데 사회적 고통을 알아가고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랬어요. 이 학생은 이게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더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사회적 고통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에서 어떤 게 사회적 고통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야기가 하기 편할 것 같아요. 뭐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죠. 뭐 그 소상공인들 굉장히 많죠. 또 이번에 이제 집단 발생했습니다만 어떤 물류센터의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사회적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회적 고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알아가고 마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서로 관심 가지는 것밖에 없겠죠. 그리고 관심을 가지는 게 개인의 노력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뭐 교육이라든가 또는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심을 가져줌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릴 수 있겠죠. 그다음 질문요. 문명이 발전하고 더 기계화 자동화가 이루어진다면 협동이나 나눔의 구조 같은 것들과 거리가 멀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 이제 견해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특히 코로나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것이 어떤 그 혐오의 감정을 더 부추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다쳐봐서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잘 모르는 겁니다. 기계화 자동화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든 이제 기계가 자동화가 되면은 인간적인 휴먼 컨택트가 인간적인 접촉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비인간화될 것 아니냐. 그래서 협동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료와 관련돼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AI가 이제 의사를 대체할 것 아니냐. 그러면 환자와의 관계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제 에릭 토폴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의사가 있습니다. 뭐 국내에도 몇 권의 책이 번역됐죠. 그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AI가 도입될수록 오히려 더 인간적 컨택, 인간적인 접촉의 필요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가치가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영상의학에서 엑스레이 그 판독을 다 기계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상의학과 의사의 기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빈관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그런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들은 기계한테 맡기고 우리 인간 의사는 그 기계를 해석해서 환자에게 설명해주고 그 어떤 그 함께 치료 계획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동안 의사들이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 본질적인 일, 인간적인 교류라는 것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뭐가 맞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상반되는 견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래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 그런 필요는 있겠죠. 그다음요. 힐링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대중이 말하는 힐링과 내가 이야기하는 힐링이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이나 맛있는 음식, 영화 보기 등을 힐링으로 통칭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힐링은 그런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영화 보기나 뭐 여행이나 맛있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힐링이라기보다는 어떤 만족이죠. 단순간에 어떤 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거죠. 당장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지 그것이 힐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힐링이라는 것은 더 깊숙한 그런 어떤 인간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걸 포함하는 것이 힐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좁게 해석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 그런 정도 해두고요. 고통을 나누면 힐링이 된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뭐 그러고 근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고통의 이야기를 진정성 있게 듣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나 봐요, 이 학생은.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 자신의 고통을 알지 못한 채 사람들의 고통을 나누려 했기 때문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글쎄요, 내 고통을 안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겠죠. 우리가 서로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를 독립적인 따로 떨어져 있는 개별적인 존재로 여기기보다는 항상 남과 함께하는 존재로 여길 때 이런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남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남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남의 고통을 내가 공감한다면 그러면 나의 고통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가 있고 그다음에 남이 있는 게 아니라 남의 고통을 이해하면서 나를 이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독립된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웰빙이라는 개념은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사는 개념이었지만 최근에는 심신의 조화, 특히 내면의 건강을 중요시한다고 하네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하고 있는 이런 개념은 과정의 사유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래요. 웰빙을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학생은 했어요. 근데 이제 용어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웰빙이잖아요. 존재하는 거잖아요. 잘 있는 거잖아요. 잘 있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변해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전 비판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 과정의 사유로 볼 수도 있어요. 웰빙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런 거죠. 흔히 극심한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시간이 약이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 말이 제게는 시간이 고통을 깨주는 것이 단순히 시간이 이미 지나간 고통인 만큼 현재 각자의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고통을 깨려면 본인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계속 성찰해보면서 이를 이해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글쎄, 고통에 대해서 계속 성찰한다고 해서 그 이해가 높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건 어떤 성찰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어떤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고통을 이거는 분석을 해서 성찰이라는 게 이제 분석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학생 이야기는. 그래서 이 고통을 나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성찰해서 반성을 해서 내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고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직관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성찰한다기보다는 이해한다고 하는 표현이 좋겠네요. 저는 고통은 다른 것들을 성찰해야 될 것이 많겠습니다만 고통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 또는 새로운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찰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합리적인 성찰이라기보다는 그 고통의 의미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달라진 어떤 생활 태도, 삶의 태도 이런 것. 그래서 더 많은 세상을 내 속에 품는 그런 것을 저는 힐링 또는 고통을 알아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나눔의 구조에 대해서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고통을 나누면 가벼워진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누면 가벼워진다는 걸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이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좀 그래요. 고통을 나누면 작아져요라고 그걸 설득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태도를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태도로서 삶의 모습으로서 그냥 설득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거는 이래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라고 해서 고통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어떤 더 깊숙이 어떤 이성이라고 하는 이성적 판단보다는 더 깊숙이 들어가 있는 어떤 감성적 세계 이해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성적인 그런 영역에 속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 학생은요, 공감과 소통은 오히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서로 나눈다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 사람은 뭘까요? 연약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는 걸까요? 강하다고 하는 것을 자기 중심적인 것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약하다는 것은 서로 공감을 높이고 하는 것이 오히려 연약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꼭 있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약한 것을 강조하는, 연약함을 강조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시를 봐서 한민복 시인의 시를 아마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어요. 약한 것이 결코 약한 게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눈물을 자르는 눈썹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민복 시인의 시를 여러분들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시를 한 편이 있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한참 나누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쟁이라고 하는 거를 강조했어요. 맨 처음에 질문이 이제 경쟁과 협동이 상보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이제 아예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협동한다 그러지만 그것도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경쟁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 당장 협동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그 시기적으로 또는 더 큰 나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 논의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진화생물학에서 이런 논의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나왔던 상보성 얘기를 했던 겁니다. 경쟁과 협동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보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그렇게 그 두 개를 꼭 나눠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경쟁도 하고 협동도 하기 때문이죠. 구체적인 사례나 방법에 대한 논문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건 많죠. 엄청나게 많죠.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동물사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뒤져보면요, 동물들이 서로 돕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 동물들이 그런 어떤 함정의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함정의 판단 이전에 어떤 감성적인 도덕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성적인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그다음요, 뭐 그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그 경쟁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건데, 이 학생은 이제 경쟁과 협력이 상보적이라는 관계라는 걸 인정해요. 인정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협력보다는 경쟁이 우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 시대 후의 사회상에 대해서 토론하고 보고 싶다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자본주의가 득세를 했죠. 뭐 200~300년 동안 뭐 200~300년보다 더 되죠. 아주 오랫동안 자본주의가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논리였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이러저러한 반대 논의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언젠가 설명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논리를 그동안 상당히 왜곡돼서 받아들였다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언젠가 제가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의 논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점차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이후를 이 학생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자본주의 이후에 어떤 세상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후가 뭐 어떤 사람은 뭐 역사 끝났다 그랬거든요. 이제 공산주의가 망하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완전히 성공을 거뒀고 이제 더 이상의 역사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 있잖아요. 후쿠야마인가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참 인기를 얻었습니다만. 지금은 또 상황이 또 달라진 것 같아요. 후쿠야마 자신도 자신의 논리에 대해서 그 약점에 대해서 또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자본주의 이후에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체계가 나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즉시 지금 새로운 논쟁이 붙었죠. 기본소득 논쟁이 지금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건 논쟁 중입니다만 그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논리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재난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어요. 따라서 자본주의가 불변의 어떤 사회 구성 원리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협동에 근거한 어떤 새로운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협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고요. 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은 여전히 강력한 우리 삶을 장악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는 것도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단 간의 선택이 아니라 서로 상부적인 그런 관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요, 반학기죠. 반학기 동안 인간 고통에 의해 수업을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대부분 제가 피드백을 했던 것 같은데요. 대면 수업을 못했지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그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나마 이렇게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저로서도 굉장히 큰 경험이었고 그런 소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이번 수업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기회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